스마트폰 낭자, 오늘 밤은 내가 채워주리다. 컴퓨터에 연결된 USB 따위가 어떻게 날 채워주겠다는 거죠? 난 2배 빠르고 강한 초고속 충전 케이블이니까. 어머나, 그럼 어서 충전. 까다롭기로 소문난 딴지 마켓에서 가장 높은 평점과 가장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한 상품, 유해화학 성분이 없는 약산성 식물 성분의 빅그린 투쓰리 샴푸입니다. 민감한 문제성 두피를 가지신 분이라면 딱 23일만 써보세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빅그린 베이비 4종 세트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김호중의 파파이스 22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송채영화 기자 나오셨는데, 요즘 그 송채영화 기자 패션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수입의 대부분을. 자, 오늘 송채영화 기자가 준비한, 사실 한 주 안 한다고 아이템이 너무 많았어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간추려서 몇 가지만 짚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무려 24일간 단식을 드디어 끝마치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왜 입원했나 싶을 정도의 멀쩡한 상태를 유지하신 정청래 의원을 잠시 후에 만나기로 하고, 2부에서는 저희 21회 때 다뤘던 세월호의 지그재그 이야기 있죠? 그 후속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항해사분들이나 또 분야의 전문가들이 꼭 그렇게만 단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한 발 더 나가서 왜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날은 다루지 않았던 디테일을 다시 한번 다룰까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슈 브리핑 아이템 뭔가요? 네, 먼저 담뱃값 인상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로서는 분노합니다. 저는 하루에 2갑씩 피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4,000원이 나가는 거네요. 2,000원씩 올리기로 했으니까. 그 담배에 붙어 있는 그 세금만 계산해 보면 말이죠. 네. 2갑씩 피면 제가 1년에 200만 원이 넘어요. 세금으로 내는 게. 지금 2,500원인 상황에서 아니면 4,500원 올리면 네. 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담배값 인상. 예. 네. 정부가 지난 11일에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정부가 얘기할 때는 종합금연 대책이다. 담배로 인한 폐해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실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세금 올리기 꼼수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서민들이 담배를 많이 핀다는 게 밝혀졌죠. 서민. 담배값이 우리나라가 소위 그 선진국들에 비해서 싼 건 맞아요. 네. 저는 이 담배값을 올리는 폭, 정해진 가격, 네. 이 가격 자체가 화가 나요. 네. 2,000원이라는 거. 어떤 면에서 화가 나시는 건가요? 4,500이라는 가격이 왜 정해졌을까? 되게 재밌는 게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네. 자료에 의하면 2,000원을 올렸을 때 세수가 가장 많이 거친다는 거죠. 최소 그렇죠. 2조 나는 그게 화가 8천억에서 나더라고요. 4조 정도. 근데 2,000원보다 더 많이 올리면 담배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세수가 더 줄어드는데, 오히려 2,000원으로 딱 해야 담배도 덜 끊고 그러면서 담배를 사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4,500원이 정해진 이유가 네. 세수를 가장 많이 걷기 위해 가격이 결정된 거지. 그렇죠.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세금이 부족했다. 근데 최소한. 절대 얘기하지 않죠. 정말로 국민 건강을 위한 거면 보건복지부가 이걸 주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경제부처가 이걸 결정했단 말이지. 사기 아니야, 사기. 나는 사기를 당하는 게 제일 싫어.
이게 2,000원을 올리면 최소 2조 8천억 원에서 최대 4조 원까지 더 많이 세금이 거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작년에 세수 부족분이 한 8조 5천억 정도 됐고, 올해는 한 10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분이 거기에서 이제 세금 더 걸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금을 걷어서 금연 운동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사실 담배 세금 중에서 한 350원 정도가 이제 금연에 쓰이게 돼 있는데, 사실상 그것도 1%도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금연 운동에 쓰이는 금액이 다른 데 투자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과연 그게 4,500원을 올린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금연 운동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도 사실 확실치 않은 것이고. 아니, 근데 박근혜 후보 당시에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직접세는 올리지 못하고 이런 꼼수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건 이런 거지. 아, 그때는 내가 증세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었고 세금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세금 올리겠다라고 말하면 최소한 솔직하게 정면 돌파하는 거잖아. 이거 뭐야 이게? 이게 4,500원도 졸라 비싸지만 씨발. 사기를 치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자기는 고고하게 앉아 있으면서 네. 우리는 계속 사기 중세가 치는 거 아니다. 아니야. 게다가 그러면 세금을 거둘 데가 여기밖에 없냐 이거지. 담배 말고. 많죠. 세금 거둘 때는. 가장 큰 덩어리가 법인세가 있죠. 그건 오히려 줄였어요. 네. 또 저런 거 있잖아. 대기업들이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쌓아놓은 돈, 유보금? 유보금. 네. 똑똑해.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자. 네, 그걸 했었죠. 라고 했더니 그것도 반대해요. 새누리당에서. 그 기업들이 돈을 잔뜩 쌓아놨군요. 재벌들은 사실은. 잔뜩 쌓아놨는데 그렇게 쌓아두지 말고 투자를 해라. 재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쌓아놓은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겠다. 거기서 얼마나 많이 거치겠어. 조 단위로 쌓여있는데 대기업들은. 네. 그런데 그건 못하게 해요 또. 담배값만 불쌍한 담배만. 담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이런 게 사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어제 그러니까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위원 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거의 세월호 유가족을 배제시키다시피 한 발언이었어요. 근데 발언을 꽤 많이 했는데 일단 이제 유가족들이 계속 주장을 했었던 그 세월호 조사단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삼권 분립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도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거절한 거죠. 이건 할 수 없다. 근데 참 법학자 290명이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일을 그 법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따져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이거는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한 게. 청와대.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었죠. 그렇죠. 네. 몇백 명이 나와서 변호사들이 천 명이 넘는 사람이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는데 네. 본인이 법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나 봐. 네. 이 논리가 자체 모순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개입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네. 그런데 국회 수사권 기소권 안 된다는 건 왜 미리 결정해줘? 그렇죠. 말로 안 되는 명백한 거지. 개입이죠. 네. 수사권 기소권 역시 국회에서 논의하세요. 그게 맞는 그것이 거죠. 가능하다면 네. 그 판단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맞는 얘기지. 네. 최소한. 네. 그런데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을 해놓고 그건 안 됩니다. 그럼 국회가 할 일을 자기가 정해놓고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정해놓고. 그리고 놓고 국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개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게 개입을 이미 해놓고 바보 아니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서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말한 내용 그 자체 내에서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뭐랄까요 의미 없는 회담의 의미를 뭐라고 보십니까? 회담이요? 여당 지도부를 만난 거?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고, 여당 네. 지도부를 만나서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너네 조금이라도 잘못 나가지 마. 라고 약간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닐까요? 자신이 없네. 아, 자신 저는 없는 게 이런 느껴지나요?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꼭 굳이 카메라 앞에 그 장면을 잘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 맞은편에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예, 원내대표하고 쭉 앉아 있어요. 모습을 보면 마치 담임 선생님한테 오늘 교무사항을 전달받는 학생 간부들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표정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 아무 의미 없잖아. 지들끼리 몰래 만나든가 네. 전화하든가 응? 다 아는 얘기를 왜 굳이 화면을 내보냈느냐. 내가 오야야. 내가 착각하지 말아니냐. 내가 대통령이다. 응? 혹시 의회에서 니네가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이렇게 일정 정도 타협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너. 네. 내가 오야다. 이렇게 말해 뒀는데 니네가 어기면 이거 대통령한테 덤비는 거야? 저는 이 이슈였다고 봅니다. 그런 사인을 준 거죠. 네. 불러서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걸 알아듣는 김무성 대표는 졸라 기분이 나쁜 거죠. 그 네가 오야 맞아. 맞긴 맞는데 거기다 불러놓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화면을 보내는 거야 왜? 응? 나 착인데 착이 이런 표정인 거죠 지금. 그런 그 긴장과 알력 관계가 담겨 있는 화면이라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김무성 대표가 김문수 전 지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앉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던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히는 거에 대해서 좀 화가 나신 게 아닐까요? 아니 김문성 대표 자체가 화가 나는 사람일 거예요. 지금. 그 자체가. 왜냐하면 김문성 대표가 과거 했던 발언이나 네. 쭉 보면 한 번도 박근혜 대표를 뭔가 이렇게 크고 위대한 정치인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 결별했다고 한 이후에 했던 언론에 보도됐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험한 말들 많이 했습니다. 뭘 아냐고 지가. 네. 또 시작해가지고 내가 한 말 아니에요? 하여튼 그 장면을 만방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네. 오야는 아직도 오야지는 나니까 까불지 마라. 다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몇 개 더 하려고 하는데요. 그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본질에서 벗어났다. 세월호 특별법은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외부 세력 아니야 지금. 굉장히 왜곡을 시키는 거죠. 세월호 특별법을 주장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정 정치 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정치적으로 왜곡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동안 대부분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제 국가혁신을 추진해야 할 때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동안 대부분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드러날 거 다 드러났다. 진실이 드러났다라는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빨리 보상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보상 때문에 마치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발언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또 굉장히 놀랐어요. 뭘 놀라요. 아니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할 항상 줄. 그래왔는데. 네. 예. 하나 더 있잖아요. 김부선 씨,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의 비리를 또 캐는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배우 저희가 사실은 김우선 씨를 모시려고 했어요. 아마 요즘 드라마 때문에. 네, 바쁘신 것 바쁘신 같더라고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일정이 맞으면 다음 시간이든 다음 시간이든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김우선 씨를 안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인연이 또 돼서 만나셨어요? 아, 오래됐죠. 김부선 씨를 인터뷰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네. 명 인터뷰죠. 한 30시간 동안 해서 그 삶을 쫙 깨가지고. 네. 근데 제가 만난 김부선 씨는 이제 지금 뭐 이 사건 굉장히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처음에는, 또 저 여자 왜 저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장했던 건 사실이야. 네. 그렇죠. 물론 뭐 그 가운데 서로 쌍방 폭행이니 아니니 하는, 이건 사건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싸우다가 서로 밀쳤건, 뭐 누가 먼저 욕을 했건, 이건 사실 경찰에서 간단하게 서로 합의를 하던 해결될 문제고, 진짜 본질은 난방비를 누군가가 해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2년간 밝혀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경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네. 대신 김부선 씨가 해주신 걸로. 근데 제가 이제 사건 내용은 이분이 많은 분들이 검색을 했더라고. 그래서 사건 내용을 아실 테니까 네. 김부선 씨가 어떤 분인지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의 화법은 말이죠. 의식의 흐름 기법 또는 극장식 활극 기법 화법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뭔가 얘기 하나 꺼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방비 얘기를 꺼냈어요. 난방비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면 그 왜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가는 액자 소설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분은
무한 액자 소설이 등장해요. 난방비 얘기하다가 네. 그 난방비에서 뭐 키워드가 만약에 뭐 장비 얘기가 나왔다. 그럼 장비 얘기로 넘어갔다가 그 장비 얘기가 나와서 그 장비를 누가 설치한 설치기사가 있잖아요. 설치기사 얘기로 넘어갔다가 설치기사가 소속된 회사로 넘어갔다가 그 회사 사장 얘기로 넘어갔다가 무한 링크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질문을 했다가 한 20분쯤 듣고 있다면 내가 처음에 질문했던 게 뭐지? 액자 소설 무한 발생기라고 제가 불렀는데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꽁트예요 완전히. 왜냐면 액션이 굉장히 크거든요 얘기할 때마다. 네. 막 손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표정 그 다음에 그 성대모사 네. 막 얘기하다가 흥분하면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해요 막. 한도 끝도 없이 얘기에 이어져요. 질문 하나 있으면 그 질문에서 한 30분간 얘기합니다. 그런 화법을 가진 분인데 이 특징이 뭐냐면 직선으로만 얘기해요. 뭐든지. 돌려서 얘기하거나 그런 거 돌려서 없군요. 얘기하지 않아요. 네. 인생 자체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불편할 수 있어요. 가식, 그런 허위의식 이런 게 없어요. 완전히 내가 보니까 부당해. 이거 누가 해먹었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럼 안 되잖아. 거기까지 간 거죠. 그런 다음에 보통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내가 뭐라고. 그렇죠? 내가 뭐 경찰도 아니고 뭐 아니면 해봐야 안 되겠지. 괜히 분란만 일으키고 아니면 총대매다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김우준 씨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해먹었잖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돈 내라! 누가 해먹은 거야 이 새끼들 나쁜 놈들. 직접 반상회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남들이 이거 부당한데 왜 아무도 안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네. 부당하니까 보통 이걸 뭐 공명심으로 할 수도 있고 경제적 이익을 바랬을 수도 있고 나도 좀 어떻게 해줘라든지. 김우선 씨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당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나쁜 새끼들. 여기까지 끝인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삶이죠 이거. 네. 저는 멋지다고 봅니다. 네. 동의합니다. 김우선 씨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연기에 대한 호불호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김우선 씨가 사는 방식을 보면 호쾌하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산다는 생각도 들지만 호쾌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배우 김우선 얘기도 하지만 앞으로 시민 김우선이라고 불러줘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민 김우선. 자, 김우선 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정청래 의원님 얘기하기 전에 이 내용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뭐 정부에서는 수사권이랑 기소권 다 안 주고 모든 건 다 문제 해결됐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뒤에서 댓글 달고 또 이런 짓도 해요. 금속노조 위원장이 뭐 자식을 버리고 둘째 부인한테 아니, 전 부인한테 자식을 맡겨놓고 돌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와서 데모하고 단식투쟁한다고. 그게 문자가 그런 와요? 내용의 문자가 나오죠. 문자가 와요, 문자가? 그럼 그 문자가 다른 분들한테도 오나요? 다른 택시? 다른 택시도 다른 사람한테도 그거를 그런. 똑같이 뭐 비슷하게 가요? 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 말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근데 제가 받아보니까 그런 문자가 오긴 오더라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세월호 특보표 관련해서 유민 아빠가 네. 금속노조 출신이고 그리고 돈 때문에 그런다. 네. 이런 문자를 택시기사를 중심으로 계속 보내는 겁니다. 택시자들한테. 알 수 없는 번호가. 알 수 없는 번호로. 네. 택시기사의 휴대폰 번호로 택시기사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일반인들이. 그 사람 번호도 모르는데. 그런 택시기사 번호로 이런 문자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시기사 한 분이 전화가 온 겁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거 계속 온다. 이런 거를 보고 기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 손님들이 타면 그렇게 얘기 나누기도 하는데 누구한테서 온지 모르겠다. 네.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 법이 어쩌고 이게 뭐 사법체제 근간을 흔들고 어쩌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거는 적법한 건가요 이게? 이런 짓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작인데. 자, 그럼 여기서 병원에서 바로 나오신 정청래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참 고행인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24일인 겁니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추석 연휴 전날 그만둬야지. 나도 연인은 들려야지. 왜냐하면 부모님 산소를 한 번도 안 간 적이 없어요. 명절 때 50을 살면서. 그래서 그랬는데 있으면서 보니까 유가족들이 추석을 세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 혼자만 추석 세자고 갈 수가 없어서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추석 연휴를 광화문에서 보내야지 하고 이제 있었어요. 유민 아빠의 절반 정도는 해야지. 어차피 유가족들의 고통과 함께 하기로 하면서 한 단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절반은 해야지 최소한. 예. 근데 뭐 끝나고 보니 고통의 절반은커녕 뭐 진짜 100분의 1인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워낙 쌩쌩하고 팔팔하니까 어떤 분들이 와서 귓속말로 얘기를 해요. 의원님 40일 해도 괜찮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막 또 용기도 나잖아요. 몸 상태도 좋고. 그리고 한 번도 식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었고. 그래서 딱 절반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더 했어요. 근데 단식 기간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이 24일째 되는 날 그만둘 때였어요. 왜요? 몸은 더 해도 되는데 그리고 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순간 단식을 내가 왜 시작했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히 저도 정치인이고 인간인지라 10며칠째 이거는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해요. 근데 24일, 25일, 26일, 30일 이렇게 하면 저한테 굉장히 주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터뷰를 안 했던 한겨레도 올 수 있고. 그래서 더 하고 싶은. 그쵸, 평소에 의원님이랑 왔어, 오케이, 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사심이 생긴다, 내가. 네, 내가 사심이 생긴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식한 이래로 가장 큰 유혹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만두겠다. 박수. 이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유가족들도 계속 더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있지만 중간중간 오겠다. 그렇게 하고 인사드리고 또 눈물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뒤에 안 돌아보고 그냥 건너서 차 타고 그냥 안 쳐다보고 갔어요. 그냥. 네. 그게 끝입니다. 괴롭힌 사람들은요? 뭔가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흡연 사건이 뭐가 있었다면서요? 투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금식 투쟁, 단식 투쟁이 있고요. 금연 투쟁이 있고, 그 다음에 금수 투쟁이 있어요. 물 안 먹는 거. 근데 저는 분명히 금식 투쟁을 선택했거든요. 담배 안 핀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담배 핀다고 누가 시비 걸었어요? 매일 담배를 폈어요. 네. 근데 저는 너무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폈어요. 폈는데 21일째 되는 날 오전 7시 15분에 K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려면 주변 시끄러우니까 차를 골목에 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15분부터 30분까지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통 이제 제가 커피숍 3층에 보면 흡연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줄을 이제 많이 폈는데 청소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금연구역도 아니고 그래서 한 대를 폈죠. 맛있게. 근데 그 시간에 그걸 찍은 거예요. 기자가 담배 피는 걸? 예. 담배는 매일 폈잖아요. 매일 폈죠. 저랑 만날 때도 매일 피고. 예. 근데 김총수도 오면 항상 담배 피러 올라갔잖아요. 그쵸. 우리가. 근데 왜 하필 그날은 담배 피는 걸 찍었어? 그래서 났는데 뭐냐면 정청래 의원이 쟁점이 세 가지인데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폈다. 거기는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되는 지역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허위 사실이죠.
그걸 쓰고 제목은 또 마치 광화문 광장에서 핀 것처럼 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차 타고 있었던 30분 이제 자료도 봐야 되잖아요. 그 단식 투쟁하느라고 질문지를 못 봤으니까 7시 5분경에 제가 들어가서 한 10분간 질문지를 보고 인터뷰를 하고 나왔는데 찍힌 게 34분이에요. 7시 34분 그럴 거예요. 근데 차 안에서 밥 먹은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차 안에서 밥 먹는 사진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없이 까만 선팅이어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밥 먹은 걸로 확정하지 않으면서 거의 뭐 의심 이렇게 한 거죠. 차 안에서 뭐 했을까? 네, 그러니까 그게 뜨니까 금연 구역에서 담배 핀 정청래 의원직 사퇴해라. 그리고 어디 기자예요? 뉴데일리.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몰려왔어요. 건너편 어버이연합에서. 그리고 정청래에게 담배 한 보루 전달하겠다.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거 받으시지 그러셨어요. 안 받았어요. 왜냐면 제 차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트위터, 인터넷 이런 데에서 이제 정청래 밥 먹었다. 21일 굶은 놈이 어떻게 담배를 피냐. 3일 동안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두고 서울시에 자료 요청을 했죠. 제가 담배 핀 그 지역이 세종로 몇 번인데 흡연구역이냐 금연구역이냐 그랬더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흡연을 했다고 해서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걸 딱 받아놓고 제가 쥐고 기다렸어요. 단식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나고 광화문에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그걸 스캔 떠가지고 올렸죠. 경찰에 고소하겠다. 그리고 밥 먹었다고 확정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10여 명 함께 고소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10명 정도 지금 찾아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단 한 명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 짜잘한 복수. 근데 그리고 이 시대는 그렇게 필요해요. 짜잘하게 다 일일이 다 복수해 주는 게. 그리고 오늘 제가 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의사 소견서가 나왔어요. 장기 단식으로 영양 결핍 상태임. 그리고 케톤류가 나옴. 면역력 상실로 방광염이 있음. 이런 걸로 이제 제가 소견서를 받으니까 뭐 의학적으로 딱 장기 단식을 했다는. 의원님이 이제 그 단식하는 동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 뭐 박영선 의원이 뭐 탈당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가 이 이상돈 비대위원장 안경환 이상돈 비대위원장 난리도 한번 났고. 그러고 나서 인터뷰하셨던데요. 단식 현장에서 절대 반대한다. 이상돈 위원장 영입에 대해서. 단식하면서 조금 신체적으로 좀 힘들었던 기간이 그 이틀이었어요. 이상돈 비대위원장은. 근데 박영선 원내대표도 몰랐을 겁니다. 2007년 1월 12일 동아일보에 중앙대 이상돈 교수가 쓴 칼럼이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오마이뉴스를 인용하자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이적 행위와 반역죄로 처벌해야 된다. 라는 칼럼을 실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주장하는 대로 이상돈 교수는 실제로 수구 세력 편에 있었고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나름대로 공신 역할을 했지만 어떠한 관직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는 거다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욕했다고 해서 갑자기 수구 세력이 합리적 보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았다고 해서 외연이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수권 정당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학의 문제이고 정체성의 문제이다. 그래서 박영선 대표와의 친소 관계와 관계없이 그것은 제가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새정치연합의 근본적인 착각이 지도부에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착각. 어떤 거죠? 꼭 이상돈 교수의 케이스뿐만 아니라 보면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외연이 줄어서 쪼그라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거거든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이념이나 노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 특별법에 매달려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새누리당이 그렇게 공격하는데
특별법을 제대로 못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아, 이 사람 믿을 사람들이 못 되는구나. 이거 하나 관철시키지 못하는 거구나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지. 왜 세월호 특별법에 매달려 있지? 민생이 아니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닌데 네.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공격하죠. 니네가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라고. 근데 그게 먹히는 거예요, 계속. 네. 자신감도 없고 이게 루저 마인드인데 그래서 그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안아서 아 우리도 외연을 확장해야 돼. 자꾸 그 보수 쪽 인사들 영입해야 돼. 이런 거대한 착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을 찍었던 48% 그분들이 원하는 정치 노선을 가면 지지율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지금 집안 석갈의 기둥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지금 딴 동네 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지율이 10%로 떨어진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했거나 지지할 마음을 먹고 있거나 유보한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러면 외연 확장이 아니라 내연 공고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아니 이게 그러니까 자기 역할 못하니까 마음 줄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간단해요. 내가 마음을 주면 저들이 내 마음을 대리해서 잘 싸울까, 내가 생각하는 세상을 잘 만들어줄까 생각하면 계속 지지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마음을 걷는 거죠. 한일전 축구하는데요.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계속 일본 선수한테 패스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일본에서 선수 수입해야 된다고. 귀화시켜야 된다고. 네. 전 이제 가야 되거든요. 네. 마무리하시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부탁 좀 네. 드리고 가도 될까요? 네. 이제 저도 지금 단식장에 광화문 단식장에 빠져 있고 또 유가족이 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래서 유가족들이 굉장히 지금 힘이 빠져 있어요. 의리는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 이게 의리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또 부탁드려서 죄송한데 저도 가끔 광화문 광장에 갈 테니 파파이스 이번에 엄청나더라고요. 저한테 다 오신 분이 파파이스 팬들인데 파파이스를 보신 분들은 일부러라도 시간 내서 광화문에 한 번씩 가서 누구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의원님은 딱 누군지 알잖아요. 되나요? 유민 아빠가 했던 중앙 텐트가 있습니다. 네. 중앙 천막 그 오른쪽에 보면 상황실이라고 있습니다. 상황실. 예, 거기에 유가족 영석 아빠, 민우 아빠, 민우 아빠, 예. 영석 아빠, 영석 아빠, 민우 아빠. 이분을 찾아서 뭐라고 할 때 제일 힘이 난답니까? 잊지 않겠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아,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가 있어요. 네. 비타민 엔젤스 나눔 비타민이요. 네. 하나가 판매되면 하나를 기부하는 비타민. 아, 그래요? 네, 그렇다는군요. 이거 기부를 하나를 위해 사면 하나를 기부한다고요? 네, 이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한대요. 기부를 위해 만든 비타민이라서 더 좋은 비타민으로 만들었고 더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산지 100% 공개했고요. 많이 팔리면 많이 기부되기 때문에 더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문자 하나 받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도 믿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딴지일보 기자들한테 야 몰래 가봐. 가서 봤는데 맞다더라. 네, 맞다고 하네요. 구입한 양만큼 기부를 한다.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고 돼 있네. 아, 네, 좋네요. 혹시 어려운 이웃이 가족을 등록해 놓은 건 아니야? 기부한답니다, 실제로. 아, 그리고 김수행 교수님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80년대에 마르크스 자본론을 강연하셨던 분이고 이분이 처음에 80년대 서울대에서 강연할 때 거기 꽉 찼었어요. 나와서 전설적인 물론 좀 심심합니다. 강연하실 때. 근데 저희가 그래서 올해 자본론 이제 강연을 열면서 야 지금 시대가 좀 수상하니까 네. 80년대에 화제가 됐고 물론 이분이 서울대 교수 은퇴하고 나서는 김생 교수님이 네. 더 이상 자본론 강좌가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이분 한번 불러가지고 네. 다시 되짚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본론이라는 건 하나의 철학이니까 세계관이고 되짚어봐야 되겠다. 해서 누가 알겠어 한 30명 오겠지 했거든요. 200명 꼭꽉 찼어요. 유료였는데
자본론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피하시는데. 제가 80년대 학번인데요. 그 시절에는 다들 자본론을 한 번씩 들었어요. 네. 저 2페이지 정도 읽었습니다. 들고 2페이지 읽고. 네. 그 원본으로 읽는다느니 뭐 영어로 읽는다느니 독어로 읽는다느니 온갖 애들이 다 있어요. 네. 대부분 2페이지 3페이지예요. 뭐야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러고. 응? 그래서 다 한 번씩 들어본 책인데 네. 강좌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20강좌였는데 보통 우리가 강좌를 하면 100명 참석하면 네. 마지막 10강좌 할 때는 50명밖에 안 나와요. 대부분. 끝까지 모든 강좌가 출석률 거의 100%를 유지했어요. 오. 유일하게. 네. 대부분 졸면서도. 그게 책으로 엮인 겁니다. 이 네. 책은 읽지 않은 사람 꽂아놔 두세요. 이거 저도 제가 하나 있는데. 가져와야 되겠네요. 저도 하나 있는데 또 3페이지 읽다 말았어요. 20배째처럼 이 얘기구나. 그리고 자, 1분 여기서 잠깐 마치고요. 2부에 지그재그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의 골자는 배가 가르치는 뱃머리의 방향이라든가 배가 지나온 궤적으로 볼 때 이 값을 볼 때 이 배가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크게 좌회전해서 우회전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의도적으로 좌로 탈을 넣고 우로 탈을 넣어서 일부러 지그재그로 움직인 게 아니라 조류의 영향, 네. 바람의 영향, 당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게 배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수치값을 보고 곧바로 탈을 일부러 그렇게 넣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전문가들의 지적이었고 네. 그 자체로는 분명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네. 그런데 1탄에서는 자료를 일부만 공개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오늘은 그것이 바람의 영향이나 조류의 영향이나 가 아니라 실제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탈을 네.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핸들을 그렇게 꺾은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들고 다시 또 아마추어가 어떻게 자료를 저렇게까지 꼼꼼하게 따졌나 네. 감탄할 정도의 자료를 들고 다시 나오셨어요. 김지영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론을 직접 받기도 하고 메일로 받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이론가 그러니까 해양 관련 교수님과 또 실전에서의 실무를 하는 선장님 두 분을 동시에 모시고 이론가와 사실은 현장에 계신 분을 동시에 모시고 이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받아서 그래 맞다 이 부분은 네. 하는 검증을 받고 다시 오신 거예요. 이분의 직업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본인이 직접 배를 몰겠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자 선장님이 그럼 선장님이래 내가 머릿속에 선장이라고 생각되나 봐. 감독. 예. 감독님 그러면은 방송 나오고 나서 뭐 여러분에서 연락도 받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연락을 주로 받으셨습니까? 사실 주로 검증 좀 해보자. 다시? 그래갖고 막 이분 만나고 저 하다 보니까 막 지방 내려가고 부산 내려가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 좀 보여달라. 검증을 좀 제대로 해보자. 혹시 뭐 칭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수고했다고? 그러시진 않고요. 사실 아마추어가 이 전문가 영역에 문제 제기를 하면 전문가들은 사실 굉장히 회의적이고 보수적이고 방어적이 되거든요. 네. 넌 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배가 가지고 있는 운동성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전형적인 아마추어의 실수를 한 거 아니야? 이런 태도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것도 계신 분도 계셨는데 적극적으로 보완이라든가 검증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주신 분도 계시고.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기보다는 이건 이게 가르침을 맞고, 주겠다? 네, 가르침이죠. 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더 디테일한 어떻게 탈을 돌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다 보강이 더 됐습니다. 오히려 더 보강이 됐다. 예.
자, 그럼 화씨 134도. 이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이제 조류 영향에 따른 HDG와 그러니까 선수값과 코스 데이터, 트랙이라고도 이제 전문가들이 부르는 HDG는 지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뱃머리가 가르치는 방향. COG는 배 전체가 움직이는 궤적.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 봤더니 배가 지그재그로 갔다가 이렇게 크게 틀어서 획 넘어졌구만.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배는 똑바로 갔어도 조류가 배를 이리저리 흔들 수 있다. 그러면 갔더니 코스는 지그재그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1, 2도씩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배가 이제 이렇게 가는데 조류가 옆에서 입쪽으로 흐르면 배가 진행 방향하고 90도로 물결이 많이 흐른다면 배가 떠밀릴 거 아닙니까? 약간씩. 그러면서 직선으로 가는 게 어렵고 오히려 배는 직선으로 가려고 해도 다소 간에 지그재그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많았어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분들도 만나고 자료도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답변이 될 수 있겠는데 그 당시 4월 16일 8시 때 데이터가 있어요. 유속이 초당 몇 미터였나. 여길 보면 사고 지점에서의 당일날 조류 속도인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자료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료인데요. 데이터를 써놨는데 8시를 보면 0.2ms가 나오거든요. 초당 0.2, 0.4노트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때가 사실 사고가 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9시 때 조금 세져서 0.87ms, 1.7노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저번 시간에 보셨던 그렇게 헤딩은 똑바로 가고 있는데 배를 심하게 흔들 정도면 어떤 항해사님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한 유속이 4노트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노트를 딱 보시면 0.4라든가 1.7이 4노트에 한참 미달합니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그 당시 배를 탔던 선원의 증언이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 법정 증언이 있는데 법정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사고 지점이 폭이 넓은 지역인데다 기상이 좋고 조류도 없었다. 그러니까 1, 2도 뭐 많아야 3도 흔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5도 이상 흔드는 건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류 때문에 그 값의 차이가 5도 이상 나고 그럴 만한 조류는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일단 먼저 말씀드릴 내용인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독님의 설명을 못 알아듣더라도 알아듣는 척하세요. 못 알아들으면 제가 질문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알아듣기 힘든 그래프잖아요. 벌써. 뭐 지난주에 봤던 거랑 좀 비슷하네요. 한번 나왔던 그래프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해수부 국회 제출 항적 자료를 갖고 그래프로 그대로 만든 거예요. 자, 요 오른쪽에 연초록 이 그래프가 해수부에서 발표한 HDG 몇 시에 뱃머리가 몇 도를 향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다. 네, 파란색이 파란색이 지금 선수 그러니까 헤딩 머리가 어디로 향했느냐의 값이고요. 네. COG가 저번에 말씀드린 코스 혹은 항해사님들은 트랙이라고 많이 부르시던데 트랙 데이터 실제 궤적의 각도의 시간 이 기울기를 갖다 그래프로 시간대별로 사고가 날 때까지를 쭉 위로 우리가 배를 타고 보는 것처럼 기록한 것입니다. 8시 43분에는 대략 131도였다는 거죠. 이 표를 읽는 법을 아시겠죠? 예. 그럼 여기서 8시 44분 때에는 대략 130도였다는 거고 이 배가 130도, 131도 사이를 왔다 갔다 요 정도 이건 뭐 정말로 조류에서 흔들리는 걸 수 있죠. 1도 차이니까. 그러다 여기서 크게 한번 변하죠. 130도에서 137도까지 크게 변하죠. 44분에서 45분 구간에 이 구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실 거예요. 예, 8도 정도 변하는데 여기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헤딩값하고. 근데 보통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원으로 돌거나 이렇게 자기가 가면 COG는 항상 개의 그림자처럼 조금 시간차를 두고서 개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쟁이처럼 따라다녀요. 그림자처럼 HDG가 먼저 나가고 COG가 그 다음에 그 그림자처럼 뒤를 따른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저번에 1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 화씨 134 나와서 그때 제가 이 정부 헤딩값하고 뭐하고 비교했냐면 진도 VT에서 뽑아낸 AIS 정보하고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정부의 COG를 그래프로 만들어 온 거예요. 네. 정부 이거 둘 다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네, 그대로. 근데 그때 우리가 1편에서 무슨 결론을 냈냐면 COG 값은 손을 댄 것 같지 않고 HDD 값만 손을 댄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졌었어요. 근데 어쨌든 COG는 그래서 건들지 않았나 생각했던 값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네. HDD 값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거 좀 만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값을 어쨌든 그대로 표시한 겁니다. 둘 다. 정무 값을. 예. 네.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번에 제가 S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그대로 정부 데이터에도 제가 해외 AIS 데이터로 분석한 그 항적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가 이렇게 흔들리죠, 이렇게. 네. 네. S라인 보이시죠? 네. S라인 보이고 그 다음에 그대로 가다가 좌로 돌았다가 134까지 돌았다가 우로 확 꺾은 거 그대로 다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데이터가 제가 해외 AIS 데이터로 분석한 자료와 동일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근데 보여주고 이상한 있습니다. 점은요? 이상한 점은 이제 헤딩 값인데요. 네.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그래프로 보고 나니까 저도 더욱 명확하고 전문가들한테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어떤 교수님은 이걸 딱 보시더니 멍하니 이렇게 들여다보시다가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상한 거죠, 뭔가가. 네. 그 속마음은 제가 알기 없겠지만 네. 여기서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쫓아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기서 따로 놀잖아요. 서로 갑자기. 여기. 예, 여기서부터 막 아. 따로 놀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혼을 한 것처럼 막 분리돼서 가잖아요. 네. 원래 같이 가야 돼요. 따라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먼저 가고 나면 그 궤적을 그대로 이 COG가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분리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다른 궤적을 분리다가 아예 나중에 가면 46분 때 그때쯤에 가면 아예 분리가 돼버리죠. 서로 이제 딴 길을 가죠. 그리고 다른 데이터를 분리다가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처음 45분 때, 44분에서 45분 때를 보시면 요 구간이요. 예, 잘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급격해요. COG가. 자, 여기 보시면 예. 요 점하고 요 점이 이만큼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그 정부 데이터를 보면 6초간 4도가 변합니다. 요 각도. 그러니까 요 6초간 각도가 130도에서 131도에서 135도로 4도가 변합니다. 6초간 4도가 변한 거예요. 한 번에 이 네. COG 값을 기준으로 하자면 6초간 4도가 변했다. 실제 간 GPS의 각도가 실제로 6초간 그렇게 빨리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4도가 뭐 대단해 하는지 모르지만 네. 배를 운항하신 분들은 이게 급한 그 각도입니다. 저 바로 뒷 데이터를 보고서 먼저 말씀드릴까요? 자, 네, 감을 잡으시라고 6초의 4도가 어떤 정도의 회전 속도인지를 보시라고 해서 제가 마련한 건데요. 이게 TV에서 뭐 쌍둥이 배 그런데 자매배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작아요. 동생 배처럼. 근데 6,000톤급이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배를 만들어 놓고 전타 성능 테스트라는 걸 한대요. 전타라는 건 자동차를 치면 핸들을 풀로 꺾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어 놓듯이 딱 만들어 놓고 핸들을 직선으로 쭉 달리다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완전히 꺾어 놓고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얘가 그걸 견디는가. 그 재원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 그 배의 특성상 그 관성의 힘이 많이 작용했더니 이 자동차와는 달리 핸들을 딱 꺾는다고 해서 딱 꺾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수님도 그 유체이기 때문에 얘가 가던 힘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관성의 힘이 굉장히 작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 속도가 조금 늦게 나와요. 그래갖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전타를 넣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배는 더 직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한참 동안 이만큼은. 예. 거기서 보시면 한 15.8초라고 나오는데 16초에 보시면 16초 후에 5도밖에 안 꺾여요. 소위 말해서 핸들을 풀로 꺾어도 16초 후에 5도가 꺾인다는 거예요. 16초 후에 그 자매배 거의 크기가 비슷한 자매배의 기준으로 16초가 지난 후에 겨우 5도가 꺾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배의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물론 차이가 있죠. 나지 아, 않을까요? 있죠. 여기 그렇죠. 보시면 이 전제 조건이 14.5노트예요. 네. 14.5 노트일 때. 그리고 이게 이제, 네.
세월호는 이것보다는 약간 선의 승력이 더 좋아요. 좋은데 뭐가 좋다고요? 선의 도는 능력이. 예, 도는 네. 능력이 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이제 평균 1초에 얘가 낼 수 있는 그 14.5노트의 속력에서 네. 1초당 1도 돈다. 이게 내는 평균의 성능이거든요. 근데 세월호는 이것보다 거의 얘가 1초당 1.8도 또는 뭐 만재시에 발표를 보니까 한 2도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4도 5도 도는 게 네. 배를 핸들을 완전히 꺾었을 때도 16초 만에 5도가 꺾일 정도니까 네. 4도 5도를 돌리는 건 굉장히 탈을 많이 꺾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온 6초의 4도는 전문가들한테 이게 여쭤보니까 전문가들이 공통 얘기냐면 미리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리. 탈을 왜냐하면 배는 반응 속도가 되게 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탈을 미리 넣어놔야지 느림보처럼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말을 들어요. 이 부분을 요약하자면 이 구간부터 43분부터 45분 사이에 6초간 4도라고 하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데 6초간 4도가 뭐 그렇게 급격한 변화냐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큰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인데 거의 크기가 비슷한 쌍둥이 배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속도에서 배 핸들이라고 해당되는 탈을 풀리 다 꺾었을 때 네. 16초 후에 5도가 변한다. 왜냐? 배는 관성 때문에 계속 밀려가다가 서서히 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초간 4도씩이나 변했다는 것은 16초간 5도가 변한 건데 완전히 꺾었을 때 적어도 이 배가 세월호가 15도 정도 이상을 탈을 꺾고 그것도 미리 꺾었어야 한다. 네. 미리. 빨간 점에 있는 지점부터. 네. 그러니까 이 배는 요 COG 값을 보자면 의도적으로 미리 15도 이상을 이때까지 방송이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과는 다르게 10도 이상 돌리지 않았다고 하는 네. 그런 그 선원들의 진술과는 다르게 사실은 미리 15도 이상이라는 건 훨씬 더 많이 꺾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15도 이상을 배를 꺾었다. 네. 라고 하는 게 이 COG 값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하나. 그러면 이 HDG 값, 배 손수 값도 배가 짧은 시간에 그렇게 급격하게 코스를 그렸으니까 손수 값도 당연히 급격하게 뱃머리의 각도 값도 변했어야 할 텐데 뱃머리 값은 이상하게도 아주 정상적으로 천천히 따박따박 변한 걸로 나온다. 네. 10도 이상 돌리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1편에서 지난 시간에도 의심을 가졌던 이 HDG 값은 뭔가 문제가 있다. 네. 라는 의혹을 가지게 됐고 그 의혹이 이 구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예. 잘 정리됐나요, 감독님? 예, 너무 잘 정리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는요. 예. 자, 이 값의 이제 요 구간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이제 다시. 예. 네. 지그재그 구간에서 이제 S라인에 좌로 갔다 우로 가는 곳인데요. 그 네. 구간에서 보시면 COG 값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그재그로 그렸는데 예. 좌회전으로 5.5도 좌회전한 다음에 다시 우회전 7도 정도로 와서 이 각차를 보면 한 1도, 1.4도 요 정도밖에 안 변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좌로 갔다가 다시 우로 우회전을 해서 그 각도 그대로 자기가 가던 방향대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바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똑바로 안 가고 괜히 1편에서 제가 문예식 선장님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그랬다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특별히 어떤 이유가 없어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시면 그런 의미 없는 좌로 갔다 우로 가서 다시 원래 각도로 돌아왔다. 의미가 없다. 이게 나왔는데 헤딩 값을 딱 보시면 헤딩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침을 해요. 그러니까 변침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면 137도 정도에서 140도로 올라가 있어요. 네. 헤딩이 위로 튀어 있죠. 요게 137도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선이. 137.5인데 네. 그러니까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해서 좌가 적어졌어요. 좌회전 양이 적어진 거 보이시죠? 네. 이건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여긴 요렇게밖에 안 네. 나와있죠? 왼쪽으로 조금 돌린 걸로 돼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배가
물결에 흔들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왜냐하면 네. 보세요. 이건 135도고 이거는 137도잖아요. 1, 2도밖에 차이 안 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물결에 의해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요 파란 곡선만 보자면. 예. 네.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140도로 변침한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HDG 값만으로 보자면 이 배는 여기서 단계적으로 130도 정도로 가다가 단계적으로 135도 7도까지 천천히 돌렸고 다시 또 여기서 조금 흔들리다가 단계적으로 140도 가까이까지 돌린 거예요. 배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정상이죠. 네. 운행 잘한 거예요. 근데 COG 값 보면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왜 저랬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미리 넣어야 된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뭐냐면 우로 6초간 4도로 급하게 오다가 좌로 꺾을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나서 아니라 미리 좌회전을 넣어놓은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좌로, 그러니까 우로 가자마자 그 미리 좌회전을 넣어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다시 온 겁니다. 다시 네. 제자리로. 그 감독님 말씀이 배가 좌우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 COG 값 녹색을 보자면 그거는 미리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좌로 배가 흔들릴 때 다시 우를 미리 넣고 우로 갈 때 미리 좌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의도가 있었다는 걸 미리 넣는다는 건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미리 했다. 예. 네. 그 차이를 발견하신 거고. 예, 전문가 분한테 참고로 이 부분을 여쭸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데 나는 이것 좀 해석해 달라고 했더니 선장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나도 할 수 없다. 왜 이랬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건 조타수나 항해사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게 답변이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모르겠다라는 거죠. 오래 그토록 배를 타셨던 분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농담적으로. 혹시 선장님 밑에 항해사가 이렇게 운항을 했다면 이 COG처럼 예, 똑바로 가다가 좌로 5.5도 가다가 우로 7도가 다시 돌아와서 원래 각도로 갔다면 혼내시겠어요? 했더니 당연히 혼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COG 값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이걸 의심했는데 파란색을 녹색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 그럼 녹색이 틀렸는지 파란색이 틀렸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그 작업을 또 감독님이 했어요. 자, 이거 찾아내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배를 꺾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크게 꺾은 이후에 정부가 발표한 HDG 값만 가지고 따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HDG가 맞나 COG가 맞나를 확인해 보려면 어느 거 하나를 뭔가를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HDG 값과 비교해 볼 만한 게 나타난 거야. 오른쪽에 헤딩값 데이터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140 여기까지는 정상이었죠. 아까 130에서 두 번에 걸쳐 140까지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140 이후로 이제 사고 구간이에요. 여기가 150, 155, 161 쭉 가다가 193, 막 213 갑자기 막 변해요. 254, 260, 266 이런 네. 놀라운 수치들이 갑자기 나옵니다. 여기가 사고 구간이죠. 빙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숫자를 그래프로 만들었어요. 이거 그랬더니 발표도 났었는데 이런 그래프는 많이 보셨죠? 네. 요 그래프만 보고는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요. 뭐지 이게? 그런데 이 값을 대입을 해서 배가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냐. 요 값대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헤딩 값으로 그린 네, 거죠? 헤딩 값으로 네. 헤딩 값으로 배가 그럼 어떤 궤적을 그렸는가, 궤적을 그리고 항적을 어디를 그렸는가. 가리키고 있었느냐. 예. 헤딩 값이란 뱃머리를 가르치는 거니까. 그랬더니 이 좌표 그대로 해수부 발표 그대로 그 이렇게. 위치에 배 헤딩 값을 해서 그대로 놔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측에 요거하고 똑같이 나왔죠. 네, 똑같죠.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은데 디테일을 보시면 여기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주황색이 좀 튄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요. 방향이 약간 틀어진 것 색깔이 같아요. 튀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게 있어요. 빙 돌다가
얘가 갑자기 좌로 탁 틀어요. 네. 여기 약간 틀었죠. 뒤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보통 회전을 하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데 갑자기 얘가 좌로 순간적으로 탁 들었다가 다시 우로 파 와요. 네. 세월호가 약간 유령선처럼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배가 이제 표류한 거죠. 둥둥둥 이 방향으로. 예, 그렇게 발표가 됐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거는 정부의 발표고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지방에 가서 그 선장님을 뵀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헤딩 값이 이상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말씀도 드리기 전에 실제로 나는 헤딩 선장님이 먼저. 예, 헤딩 뭐 얘기를 나오다가 제가 이제 헤딩 얘기를 하기도 전에 난 이걸 처음 봤을 때부터 이 헤딩 이상하다고 내가 주변에 얘기를 했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장님이 먼저. 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말이 안 된답니까? 그러니까 빙 돌다가 이렇게 누워서 가는 게 말이 안 된대요. 아, 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떠내려가는 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예. 이 헤딩 값이 보세요. 좌측 하단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만 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쪽을 가르치고 있죠. 회전 운동을 하면 위로 솟아야 되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래갖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빙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자동차로 치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향하고 표류를 했어야지. 네. 위로 치솟아서 네, 왜 360도 돌다가 말고 이렇게 가냐고. 자, 이제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거는 조작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조작할 수 없는 다른 배가 있었다고요. 둘라 에이스라고. 계속 등장하는 둘라 에이스. 그 둘라 에이스가 계속 둘라 에이스가 의도하진 않았으나 새로운 진실들을 계속 밝혀내고 있어요. 저는 진짜 그 둘라에이스의 문현식 선장님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진심으로 존경해요. 자, 예. 9시 6분에 구조 요청을 받은 둘라 에이스가 촬영한 사진이 있어요. CNN을 통해서 공개됐던. 이렇게 처음 공개되면서 세계에서도 되게 놀라겠죠. 여기 보면 근데 제가 둘라 에이스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구조 요청을 받고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세월호를 향해서 표류하고 있으니까 네. 보시면 한 바퀴 돈 다음에 세월호가 청색이 둥둥둥둥 위로 이렇게. 머리는 좌측 하단을 보면서 둥둥둥둥 위로 떠오르면서 엉덩이가 점점 솟아오르시는 거 보이시죠? 네. 아래쪽으로 방향은 점점 제주도 좌표상으로는 이래요. 예. 좌표상으로. 정부가 자, 발표한 자료로는 이렇다는 예, 정부 거죠. 자료를 찍어보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헤딩 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돌다가 뱃머리는 아래를 향해서 딩딩딩딩 떠다니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때까지 변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예. 저기 둘라에이스가 이제 열심히 구하기 위해 SOS 요청을 받고 쫙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실 테니까 제가 이것을 우리가 둘라에이스 안에 들어가서 그 촬영자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180도로 둘라에이스를 밑으로 놓고 돌리겠습니다. 둘라에이스에서 봤어 이제. 우리가 이제 둘라에이스 타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타고서 보면 보세요. 병풍도가 오른쪽에 있죠. 여기 보이시죠? 있어요? 네. 그리고 세월호는 왼쪽에 있죠. 네. 빙 돌아서 지금 둘라에이스 쪽으로 다가오고 있죠. 네. 근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확대 화면입니다. 점점 위로 둘라에이스 쪽으로 다가오면서 엉덩이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보이시죠? 네. 이게 확인되시죠? 이걸 잠시 기억해 주시고 오케이. 예. 네. 다 이해했죠? 예. 그러면 이제 이해하셨으면 여기서 CNN이 촬영한 요 밑에서 선상에 서서 촬영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찍은 사진을 보겠다고. 선수가 어디 뱃머리가 있습니까? 왼쪽에 가 있잖아요. 헤딩 값이 어딘지 보이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원래는 자, 다시 엉덩이가 봅시다. 보여야 되는데 엉덩이가 보여야 하는 것도 엉덩이가 보여야 하는 거지만 이렇게 틀어져 있네요. 이 상황에서 찍었다 하더라도 네. 이 뱃머리는 이쪽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대만 그죠? 쪽. 예. 병풍도 쪽을 향해 있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표류하는 기간 내내 병풍도 방향을 바라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쵸? 요 구간. 그러니까 거꾸로를 바라본 적은 없다고, 이 배는. 근데 실제 둘라에서 찍은 건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헤딩 값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예. 이해했죠? 박수! HDG 값이 틀린 겁니다. 둘라 에이스가 찍은 사진은 어떻게 조작할 수 없잖아. 이미 찍어서 나가서 CNN에 나갔는데 병풍도가 여기 있는데 이 배는 정부가 발표한 HDG 값이 한 번도 가리킨 적이 없는 왼쪽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왼쪽 방향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HD가 틀린 거. 틀렸잖아.
그럼 이렇게 틀렸다는 건 우리 같이 문외한이나 이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단편적으로밖에 접할 수 없는 사람들 찾아낼 수 없지만 정부는 벌써 알았어야죠. 사고 나고 그 다음날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바로? 그렇죠. 혹은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막 조사할 게 많아서 둘라 AS에서 사진 나오자마자 알았어야 되는 거죠. HT 값하고 정반대네? 그래서 벌써 4개월, 5개월 전에 이 값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더 이상.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등장했던 것이 사고로 회전하는 구간. 그 구간 35초간이 누락됐다. 사라졌다. 그런 기사 많이 봤어요. 네. 배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획 돌아가기 시작한 35초, 36초 구간이 사라졌다. 그런데 그 중에 AIS 정보를 하나 찾아냈어요, 또 감독님이. 혹자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비타민을 싸게 파냐고. 우리는 답합니다. 어려운 분들께 기부하기 위해 더 좋게 만들고 더 많이 기부하기 위해 더 싸게 판다고. 당신이 비타민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는 기부됩니다. 그렇게 당신이 건강해지는 만큼 세상도 건강해집니다. 비타민 엔젤스의 나눔 비타민. 지금 딴지마켓에서 나눠보세요. 고전이 얼마나 재밌는가를 은하계에서 가장 재밌게 설명하는 책. 딴지 편집장 너브리의 고전문학 읽은 척 매뉴얼. 아직 고전을 모르는 분들께, 그리고 이미 고전을 알고 있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는 분께는 저자 사인본을 배송해 드립니다. 각종 사회 비리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 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market.딴지.com. 그런데 그 중에 AIS 정보를 하나 찾아냈어요, 또 감독님이.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 개는 아니고 딱 하나. 지금까지 얘기는 배가 이렇게 됐는데 요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없다. 이 35초간은.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정전도 아니고 AIS 장치가 꺼진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하지만 더 이상 정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 발표한 적이 없죠, 한 번도. 그러면 그 35초 구간만 분실된 거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기록하지 않았거나, 기록된 걸 삭제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고장도 나지 않았고 정전도 아니니까. 삭제했거나, 자.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신이 제대로 안 됐거나. 수신이 제대로 안 돼. 그게 정부에서는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됐거나 누군가가 뭘 조작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L 정보가 제대로 수신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구간에. 외에는 없어요. 그냥 수신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죠. 예,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게 특이한 현상 아니다. 이런 말은 이제 덧붙이고 있죠. 실제 AIS 정보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고 하긴 해요. 네. 하필이면 왜 사고 났을 때 그랬을까? 네. 그런데 요 사라진 구간 사이의 정보를 하나 찾아낸 거예요. 감독님이. 어떻게 찾아냈느냐?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을 수직으로 세워서 저번 시간처럼 보겠습니다. 요 구간이 사라진 구간입니다. 35초입니다. 굉장히 이거 오해 없으시라고 이 질문이 있었고 말씀드렸는데 배 축척하고 이 지도상의 기록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 축척 그대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배가 146m니까 몇 척이냐 이렇게 재도 정확한 거리가 나오게 지금 축척으로 해놨다는 걸 꼼꼼한 거 인정하고요. 네, 말씀드립니다. 꼭 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질문이 자꾸 와갖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AIS 정보로 요 구간 안에 데이터 한 개를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이 화면은 사건 발생하고 나서 최초로 뉴스타파에서 VTS에서 얻어온 관제 화면이에요. 요게 세월호의
항적이고요. 예, 여기 보시면 근데 찾아내기가 힘들었던 게 꼭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데 8시 50분 11초예요. 시간이. 예, 시간이 이건 누구나 봐도 8시 50분 11초. 그러니까 누락 구간의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사고가 난 이후 시간이죠, 이거는. 이미 네, 이 시간대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상하게 진도 VT에서 나오는 자료는 이상하게 한 1분쯤 꼭 늦어요. 네.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들었나요? 예. 네.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유를 그런 것 전혀 같다. 모르겠어요. 데이터를 비교하다 보니. 예, 그래서 다시 또 어느 정도 시간에 오차가 있나 이걸 알고 싶어서 어떤 그러니까 방법을 이제 썼냐면 추정을 이게 혹시 49분대가 아닐까 추정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되게 이걸 보자마자 약간 이렇게 막 가슴이 뛰었던 게 뭐냐면 지금 화씨 134잖아요. COG 값이 134.8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혹시 이게 손실 구간에 데이터가 혹시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 덤으로 보너스로 위도 경도도 있는 거예요. 요 위도 경도가 중요합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위도 각도는 경도. 계속 왔는데 위도 경도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위도 경도를 찍어보지 않았겠어요, 감독님이? 네. 아, 일단 그 교차 검증으로 제가 뭘 했냐면 찍어도 봤고요. 여기가 어디지 하고 확 찍어보지 않았어요? 김샜어. 하여튼 그 전에 제가 교차 검증 삼아서 한 가지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 하단에 오플라이인가요? 이름이? 오플라이 18호라고 좌측 하단에 아마 여기요, 배가 보이실 요 배. 거예요. 예, 다음 장을 넘기시면 제가 어떻게 이 시간을 찾기 위해서 검증했는지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배입니다. 오플라이어 오플라이. 나오는 배. 이 그래픽은 요게 하나하나가 다 배거든요. 예. 요 배. 생각해보세요. 이 배들이 저 위치에 있을 때의 시간만 안다면 네. 잘못된 시간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간단하잖아요. 오플라이어가 이 위치에 있을 때가 50분이냐, 49분이냐, 49분이냐. 48분이냐를 찾아내면 되는 거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오플라이호의 18호에 각도기를 재고 이보다 더 세분하게 했는데 쉽게 보여드리려고 그냥 각도기 엎어놓고 했는데 저 실제로는 막 CAD로 10등분 해갖고 이렇게 알았어 이제.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도기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인을 했더니 각도기로 하니까 얘가 이제 이 동거차도 하단에 갈 때 AIS 정보를 보니까 이게 마침 있었어요. 또 가보니까 해외 AIS 데이터에 8시 49분 오플라이어의 AI 정보를 이제 구한 거예요 또. 네, 갔더니 오플라이어의 8시 49분 9초에 그 경도가 얘하고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 알았어요. 걔보다 한 3, 4초 뒤 정도겠다라는 정밀함까지 무슨 얘기인지 얼게 이해하셨죠? 됐어요. 이 위치에 있을 때 시간을 확인해 봤더니 8시 49분 9초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아 역시 또 1분 정도가 오차가 생기는구나 하고 1분이 오차가 생긴다는 걸 다시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고 그래서 아까처럼 위도 경도를 이제 희망을 품고 네.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다 찍어서 찾아봤습니다. 그 위도 경도를 찍었더니 여기가 나온 거예요. 네, 바로 그 구간에 손실된 데이터였습니다. 정부가 없다고 했던 구간에 이 위도 경도 정보를 가지고 위치를 찍어 봤더니 네. 여기더라는 거죠. 없어졌다고 하는 구간에. 네. 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없어져 갖고 새로 나타난 첫 데이터보다 몇 초 전이더라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요 없어진 구간에 있던 정보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때 COG 값도 나와버린 거죠. 134도라는 게. 앞에서 줬잖아요. 134.8도. 그러니까 이 배가 급변침을 하기 직전에 위치와 COG 값이 나온 거죠. 속도하고 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파란색은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해외 AIS 데이터고요. 그 포인트 있잖아요. 동그라미. 이것은 정확하게 그 좌표상의 정확한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축적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거리가 나오는데 보면 굉장히 짧다는 거 보이시죠? 배 반척 길이. 좌표를 넣으면 정부에서 위도 경도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 새로 얻은 잃어버렸던 그 AIS 데이터의 위도 경도와 정부의 위도 경도를 넣으면 거리를 딱 계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거기다 딱 넣어보니까 68.64m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월호의 반척 길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간차가 8초입니다. 네. 8초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68.64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좌표 간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좌표를 아니까 넣으면 거리가 그냥 툭 나와요. 그렇죠. 자동으로 나오죠. 네, 자동으로도 나오고 여기 보면 COG의 각도차도 있죠. 줬잖아요. 그 정부도 저한테 줬어요. 네. COG가 정부가 준 값은 146.7도고 새로 찾은 COG 값은 134.8이란 말이에요. 네. 헤딩 값의 차이 갖고 구하기도 하지만 COG 각에 조금 전에 그 진입하던 그 코스의 각도로 실제 그 트랙의 각도로도 각도차를 볼 수 있거든요. 약 12도 정도가 차이 나는 거죠. 요 짧은 시간 차이. 네, 12도 정도 나요. 11.9도. 이렇게 하면 뭐가 구해지게 되냐면 시간이 아까도 49분 9초에서 조금 빠지겠구나를 알았지만 보세요. 우리가 차를 볼 때 거리를 알아요. 그리고 속력도 알아요. 17.4노트에서 17.1노트로 변했잖아요. 그럼 평균 속력으로 워낙 거리가 짧으니까 금방 가는 거리잖아요. 네. 나눠보면 평균 속력은 시간이 거의 정밀하게 나와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1초당 이 배는 1.49도를 돌았다는 게 나온 겁니다. 네. 여기 따라왔죠? 자, 그 다음. 예. 1초당 1.5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선장님이 딱 보세요. 1초당 1.5를 또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지세요. 선장님이. 네. 선장님은 그래요. 우리는 1초당 1.5도 돌았나 네. 보다 그러는데 네. 그분들한테 다른 의미죠. 왜 그러냐면 1초당 1.5도는 그분 사실 1000마디가 그랬어요. 전타 놓네? 1000마디가. 전타라는 건 끝까지 돌렸다는 거지. 예, 깜짝 놀랐어. 타 많이 돌렸네? 그러면서, 전타는 아니더라도 거의 이건 뭐 20도, 25도 이상 돌린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왜 초당 1.5도가 빠르냐, 빨리 확 회전하는 속력이냐, 선의 속도냐 보면. 기계 설명할 필요 없어, 이거는. 이건 설명할 필요 없겠죠? 초당 1도, 1초당 1.3도, 1초당 1.8도. 작을수록 좀 많이 돌죠? 네. 초당. 최대 돌 때. 네. 그러니까 거의 최대에 가깝게 뭔가 배를 돌렸다는 얘기죠, 이게. 탈을 많이 넣었다는 거죠.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전문가 분석을 하고서 제가 정리한 건데 뭐냐면, 이 밑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이건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정보인데 이제 설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아까 기억하시잖아요. 미리 탈을 돌려놔야지 자동차랑 틀리다. 선박은. 그러니까 보면 그분이 이제 이쯤일 거야 하면서 이렇게 딱딱 계산을 해보시더니 뭐라 하면 배 길이로 보세요. 그분들은. 현장 실무를 하신 분이니까. 네, 선장님 같은 분들은 배 몇 척 길이 전에 탈을 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더라고요. 배 길이로. 그러시면서 처음 계산하시는 게 여기서 49분 5초에 1초당 요만큼 돌려면 1.5도 정도의 속도로 돌 정도가 되려면 여기겠다 하시면서 찍어주신 부분이 48분 15초에서 48분 37초 사이 배 3척, 4척 그때 이미 최소 25도 이상 25도 탈을 돌려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한 20도에서 25도 하여튼 최소 하여튼 20도 이상은 탈을 더 돌려놔야 돼. 아까 처음 나온 게 15도였잖아요. 이제는 25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맥시멈 최소가.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린 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좌로 갔다 우로 간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이렇게 네. 갔다고 배가. 그대로 잘 나오고 있잖아요. 좌로 갔다 여기서 좌회전 안 꺾고 우로 가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막 물살이 셀 때 왼쪽으로 밀려서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가 여기서 이렇게 틀려면 물살에 떠밀려서 배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죠? 예. 이렇게 배를 이만큼 떠밀리게 할 물살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평온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지점쯤에서 좌타를 먼저 돌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왼쪽으로 좌타를. 요 밑에 맨 하단 네. 좌타를 이쯤이나 이쯤에서 먼저 그 전이나 넣고 여기서 좌타를 먼저 가다가 넣고 좌타를 넣어놨다가 좌로 배가 쓱 돌 때 관성력에 의해서 좌로 갈 테니까 이때 오른쪽으로 타를 25도 이상 꺾었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선장님의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방향을 가던 138도에서 뭐 145도로 변침한다 뭐 그런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여기서 탈을 갖다 20도 혹은 최소 20도, 25도 이상을 탈을 전타에 가깝게 넣어버린 거예요. 이 시점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관성으로 조금 똑바로 가다가 좌로 이렇게 미끄러져 가다가 배는 이제 탈을 먹으면서 오른쪽으로 급격히 꺾어지면서 바로 이 시점에 49분 5초에서 140도를 아마 통과하는 지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40도를 통과하는 지점에 거의 각속도가 전타에 가깝게 초당 1.5도로 무섭게 돌아가는 속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좌로 꺾었다가 다시 우를 거의 전타에 가깝게 꺾어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변화가 없어진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요 거네요. 구간 안에 그게 있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예. 우리가 좌로 꺾었다 우로 꺾은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게 없다고 하는 35초 구간 어딘가에 걸쳐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지금. 그걸 종합해서 배가 간 궤적을 보자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크게 꺾였는데 이 오른쪽으로 꺾이는 것은 이미 여기서 넣었다는 거죠. 조금 앞에. 네. 요 사이 37초. 15초와 37초 사이 사이에. 여기 어디서 넣었다는 네. 거죠. 네. 여기서 미리 이미 넣어놨어요. 네. 배가 이렇게 꺾인 것은 여기서 넣었고 네. 네. 그때는 좌타를 넣은 거는 그 전이겠네요. 그 그러면. 전이죠. 네. 밑에 네, 어딘가 맞아요. 있겠죠, 네. 또. 그래서 그 전부터 네. 왼쪽으로 쭉 가고 있다가 저 지점에 꺾은 다음부터 서서히 오른쪽으로 돌기 그렇죠. 시작하죠. 그렇죠. 그 분석 결과 말씀드린데 좀 허무한 결과인데요. 그 제가 전에 만났던 항해사 분과 이번에 만난 분도 비슷한 얘기인데 우회전 변침 지점이잖아요. 다 말했지만 가다가 제주도로 꺾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우회전 지점에서 왜 좌회전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왜 한 번 좌로 꺾었다 갔는지. 네. 자기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리고 138도잖아요. 얘가 138도로 가다가 145도로 변하려면 소각도로 돌려야 되잖아요. 7도만 돌리거나 10도 이내로 돌려서 갈 수 있는데 왜 좌로 꺾어서 134도 가까이 가서 간 상태에서 우로 그렇게 많이 탈을 돌렸는지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사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미친 짓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계셨던 해양대 교수님이 동의하지 않거나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었나요? 이런 결론 중에. 아니 탈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타가 많이 꺾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갈리진 않았다는 거죠. 갈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1초에 1.5도로 도는데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35초의 누락 구간 중에 하나 차단해가지고 여기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초당 돌아가는 각도가 1.5도에 가깝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없었어요? 교수님이? 없으셨습니다. 왜 없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의 결론은 그러면 이 배는 의도적으로 크게 회전을 한 흔적, 그죠? 바람, 조류의 영향이 아니라 그게 분명히 나타났고, 그리고 세도 차단한 값 때문에 배가 좌초되기 전에 초당 1.5도의 각도로 돌아가는 게 발견됐고, 그렇다는 얘기는 미리 이 배를 핸들을 타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냥 핸들을 합시다. 핸들을 그 방송에 나온 것처럼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선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5도 살짝 돌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돌렸다. 예. 미리가 중요하죠. 예, 미리. 저는 배는 돌리면 바로 도는 줄 알았거든요. 미리 돌렸다는 건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배가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려면 미리 그만큼 돌렸어야 된다. 실수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된 것은 HDG 값을, 정부가 발표한 HDG 값을 믿을 수 없다. 그건 틀렸다라는 게 명백해졌잖아, 이번에. 근데 그게 미리 돌린 게 아니라면 다른 외부적인 요인, 조류는 아까 아니라고 했고 뭐 어떤 충돌? 다른 그 충돌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꺾어짐 현상으로 그것도 설명할 수는 하나 없나요? 말씀드리면 조류 말씀하시는 분들이 좌로 간 거에서 조류설을 많이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면 조류 때문에 왼쪽으로 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로 있어야 갔어야 되잖아요.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꺾여갖고 가는 건 조류를 이기면서 초당 1.5니까 이건 뭐 조류건 뭐건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이 빠른 회전 속도는. 네, 그러니까 좌로 간 게 조류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른쪽으로 확 꺾인 게 여기서 만약에 조류가 네. 세게 와서 예를 들어서. 네, 조류가 세게 왔거나 혹은 다른 외부적인 만약 충격이 근데 있어서 확 그렇게 꺾였을 설명이 가능성이 되려면 네. 여기서 왼쪽으로 갈 때는 조류가 오른쪽에서 와서 배를 왼쪽으로 밀어냈다가 네. 돌 때는 갑자기 조류가 바뀌어서 위에서 여기서부터 아래로 배를 치는 굉장히 우연히 계속 그것도 연속돼야지. 엄청난 속도의 조류여야지 배가 자기가 돌린 것보다 확 돌아가겠지. 조류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뭔가 충돌일 수도 네. 있고 다른 요인일 수도 있을 수 있으나 그거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알 수도 없고 정부에서 발표된 바도 없잖아요. 네. 지금 이 데이터 값으로 보자면 어쨌든
스타를 살살 돌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획 돌렸고 마지막 사고 지점에서도 미리 획 돌린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 값이 나온 거죠. 네. 근데 그럼 여기서 남는 문제는 그럼 HDD 값이 왜 틀렸냐예요. 그죠? 왜냐하면 감독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날 드디어 정부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둘라의 사진과 명백한 HDD 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네. HDD 값 틀렸으니까 그럼 우리가 의심한 대로 누군가 만졌다. 라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 찰나 감독님이 전문가들을 만나서 막 전화하고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얻은 다음 날 이 헤딩값 여기가 초당 14도가 돌아가고 마이너스가 아까 주황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이너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검경 합동수사부의 갑자기 감독님이 이 사실을 여러 전문가들 막 전화하고 만나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파악하고 오케이 이게 LCD 헤딩값이 틀렸구나라는 걸 알아낸 다음날 기사가 났어요. 예, 발표가 이렇게 헤딩값이 이상한 건 나침판의 이상이랍니다. 네, 자이로스 컴퍼스 나침판이 회전할 때 급회전할 때 쇼크를 먹어서 고장이 난 것 같다. 이렇게 그 묘수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까지 선장들이 제대로 운행했다라고 검경수사본부에서 결론을 내린 거는 헤딩값을 보고 결론을 내린 건데 그러면 그게 완전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래서 그걸 다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몇 초요? 여기서 이제 일시적으로 충격을 좀 먹은 것 같다라고 기사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충격을 먹어서 요 어디 구간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파파이스에서 이제 문예식 선장님 구간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장난 구간이 훨씬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 49분 13초부터의 구간은 이게 다 헤딩값을 버려야 되는 사태가 아마 발생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저는 되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없다는 구간의 이전 구간 따로 놀던 헤딩값과 COG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실지. 그 이렇게 J자로 도는 그 구간에서 어느 구간인 건가요? 그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주황색 있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요 구간에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도는 오른쪽 우측면 여기가 쇼크를 먹었대요. 네. 여기. 뭐 세차 운동에 의한 무슨 자이로스코프의 자이로 컴퍼스에 뭐라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고요. 그러니까 딱 사진에 찍힌 그 시점이네요. 그러면 하여튼 여기 요 구간, 그러니까 역으로 요 돌고 주황색 근데 구간. 여기에 대해서는 말 안 했어요. 아직은 거기에 얘기 대해서 안 말 하셨는데 했어요? 저쪽도 아마 폐기해야 되지 않을까. 저쪽도 컴퍼스 나침판이 왜냐면 고장났든가. 지금 감독님이 얘기한 건 이 사진에 의해서 이 구간도 틀렸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요 구간이 틀렸다고 그랬는데 뭐 세차 운동이라는 건 돈다는 거 아니에요. 배가 돌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돌아서 나침판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표현했던가요?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일시적이라는 문장을 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일시적이 아닌 거죠. 저 위까지 계속. 아니 근데 이게 회전할 때 방향을 가르치려고 있는 게 나침판이에요. 그런데 회전했다고 나침판이 고장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우리는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래서 감독님이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에 있는 자이로스코프 제작사에게 문의해서 배가 돌다가 갑자기 자이로스코프가 미친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정부가 말했듯이 자이로스코프가 일시적으로 미쳤느냐 아니면 그 데이터를 누군가가 손을 댔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런데 자이로스코프가 그런 식으로 배가 돌다가 갑자기 뿅 고장난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없으면 우리는 HDG 값이 누군가 손봤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기 일보 직전인 거죠. 이건 뭡니까? 정상면적 실장. 챕터 3이 또 있나요? 이건 별게 아니라 업그레이드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계산해야죠. 저번에 것도 약간 자막 틀린 것도 있고 그래갖고요. 이제 새로 초당 1.5도가 돌았다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회전 반경 길이가 짧아졌어요. 자, 정부 발표로는 이렇게 돌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새로 나온 데이터를 봤더니 이렇게 돌았다는 겁니다. 반경이 이렇게 짧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여준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죠? 급하게 돌았다는 거죠. 급하게 돌았더니, 그러니까
요만큼의 반지름이냐, 이만큼의 반지름이냐, 324m의 반지름하고 2kg가 넘는 반지름이 있는 거죠. 네. 그 두 개를 그래서 지난번에 공식에 넣어서 했더니 6, 7배 차이가 나더라. 네. 자, 이거를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 한 번 몰아본 적이 없는 배 한 번 몰아본 적이 없고 수사권도 없는 감독님이 찾아야 되는 거냐고. 검경은 6개월간 뭐 한 거냐고. 저는 수사권 기소권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독님이 조사단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월호.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 꼼꼼함과 노력만 있으면 아마추어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을 모든 자료에 접근 가능한 검경이 찾지 못했거나 찾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못하면 무능한 거고 안 왔으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감독님? 예. 제가 그럼 자이로스코프 3탄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요. 아니 혹시 요거 방송 나간 다음에 예. 뭐 수사본부에서 뭐 반론이 오거나 해명이 오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까 그거 말고 HDG 말고? 전혀 없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감독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감독님하고 김부선 씨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이죠? 이게 이제 6탄전으로 산다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김부선 씨더러 이제 한물간 배우가 이제 늙어가지고, 뭐 발악한다느니, 튀어보려고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김부선 씨는 자기가 생각 먹은 대로 사는 거거든요. 자기를 감추지 않고. 그래서 6탄전으로 사는 겁니다, 막. 감독님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궁금하고, 누군가 대신해주지 않으니까 6탄전으로 뛰어드는 거죠. 저는 김부선 씨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는 책에 없는, 이론에 존재하지 않는, 대단히 자생적이고 원시적인 진보다, 이게. 배우 김부선 말고 시민 김부선이라고 불러줘야 되겠다. 그리고 감독님도 감독 김주영이 아니라 시민 김주영으로 불러줘야 된다, 이런 거는. 그래서 졸라 땡큐하다, 이분들에게. 이런 시민들에게. 그거 준비해 오신 멘트죠? 감독님까지 끼려고 하진 않았어요. 다 듣고 보니 감독님도 껴줘야 되겠다. 시민으로 자기 역할을 하며 이런 거대한 권력이나 공권력이 못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